레디트의 경찰관 여러분, 모든 부대에 전화를 걸어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저는 조지아주의 꽤 작은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용 가능한 모든 유닛에 대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소가 입력되었고 조명과 사이렌이 울렸고 우리는 시속 120마일의 속도로 시내를 가로질러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경찰관이 나에게 한 유일한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차 안에 가만히 있어라. 총 들고 있는 사람 보면 이렇게 라디오로 불러라 라며 방법을 알려줬다. 우리 중 누구라도 총에 맞으면 신고하고 차 안에 머물도록 하세요. 그런 다음 그는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게 차에서 내려 마을의 유일한 스트립 클럽 앞에서 40명이 있는 난투극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첫 번째 차였습니다. 다음 30초 동안 경찰관들이 도착했고 싸우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다가왔습니다. 나와 함께 타고 있던 장교는 10초 동안 완전히 혼자였고 지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전투에서 약 10명을 떼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직접 본 것 중 가장 용감하고 겸손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을 때 그는 술에 취해 구타당한 3명의 친구들을 뒤에 태운 채 차를 타고 돌아오더니 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 가입할 겁니까? 이야기, 이곳은 전직 헌병, 구체적으로는 공군 보안군입니다. 나는 LE 훈련을 하면서 기지주택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온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총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즉시 그것을 불러서 그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들은 복층집이었는데 이웃들도 불러들였어요. BDOC 파견팀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경찰 부대를 보냈고 그 다음에는 외부 대응 부대 전체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핵기지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핵 임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조차도 전적으로 핵 임무에 영향을 미칩니다. 약 3분 만에 총 19명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저와 포스트 리더는 나머지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이미 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문을 부수고 우리 둘만 들어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고마웠어요. RF팀이 준비되는 동안 30초 동안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풀스택과 브리칭 장비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먹을 쥐고 헬멧을 두드리며 헬리건 도구를 생각해낸 침입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내 리더는 스택에서 2위였기 때문에 섬광탄을 던져야 했습니다. RF 직원 중 한 명이 더미 뒤쪽 어딘가에서 그것을 건네주었고 위반자가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그것을 던졌습니다. 그것이 한 일은 개를 겁주어 쫓아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내가 파견돼 집에는 남편만 있었다. 그는 SKS를 무릎에 올려놓고 식당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 친구의 머리가 완전히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소총의 방아쇠를 당기는데 약 1파운드 정도의 압력이 가해졌을 것입니다. SKS는 방아쇠를 당긴 후 슬링이 팔에 걸려서 그의 무릎 위에만 있었습니다. 절차에 따라 집의 나머지 부분을 정리할 때 토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발사하지 않는 손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 친구의 아내는 그에게 이혼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바람 피우는 사진과 비디오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총을 쐈습니다. 그날 유일하게 좋은 소식은 그녀를 간음 혐의로 기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진과 비디오 증거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FBI의 공군 버전과 마찬가지로 OSI는 그녀를 배치해서 빼내고 다시 기지로 데려왔고 우리는 92조, 107조, 125조, 남색을 포함 및 134조를 포함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혐의로 그녀에게 기소했습니다. 11년간의 복무를 마치고 직위를 박탈당하고 급여를 박탈당했으며 구금되어 불명예제대를 당했습니다. 편집, 이웃이 개를 입양했습니다. 그는 좋은 소년이었고 아무도 그가 파운드에 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이혼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역겹고 상처를 주는 방법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물론이죠. 그런 일은 항상 일어나는 일이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을 해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그것이 역겨운 행동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녀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청구한 것이 기쁘다. 세 번째 이야기, 25년 전 작은 시골 마을. 우리 아빠는 순찰을 순찰하는 순경이에요. 내 고양이는 살아있는 쥐를 가져와 부엌에서 가지고 놀고 있는데 엄마는 설치류를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파견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집에 오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스패치가 전화를 걸어 아버지에게 집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보안회선으로 전환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으로 운전하고 계실 때 우리 작은 마을에서는 아마도 4명쯤 될 것 같은 순찰대원들이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이렌과 불빛을 우리 집에 켜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창피했습니다. 좋아요. 보세요. 설치류는 무서워요. 물론이죠. 파견을 부르다니 좀 그렇네요. 네 번째 이야기, 꽤 큰 기지의 헌병이었습니다. 나는 교대 근무를 마치고 무기를 체크인할 수 있도록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 막사로 다시 이송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우리는 기본주택의 한 구역에 대응하는 모든 유닛에 대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 군인 아내는 남편이 복무 중인 동안 다른 군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곧 돌아올 예정이어서 다른 남자와 헤어지려고 했으나 남편은 그녀를 수차례 찔렀다. 팀 리더와 저는 무기를 뽑은 채 수목한 개선을 수색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장하고 있고 밖은 어두워요. 사실 제가 몇 야드 뒤에 팀 리더와 함께 있는 사람을 지나쳤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당신이 나를 찾고 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나한테서 겁이 났어요. 내가 수갑을 채우러 들어가는 동안 내 팀 리더는 그를 덮어주었고 내 무릎이 그의 견갑골 사이에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그의 상체를 진흙 지형에서 완전히 덮었습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다른 분대에 의해 수용소로 끌려갔고 나는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몇 달 후 결국 그 기지에서 전출되었지만 아내는 상처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 5. 나는 자신과 관련되지 않은 사건 현장에서 도망치는 누군가에게 치여버렸습니다. 그는 겁을 먹고 총을 겨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차에서 내려 전화한 사람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내 파트너는 정말 전화 받은 사람을 말리려고 해서 내가 맞는 것도 보지 못했다. 내 라디오가 날아가서 내가 맞았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행히 911에 전화해 내 라디오를 발견한 목격자들이 많았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평소 하던 대로 무전으로 얘기를 나눴는데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고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파견원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2시간 정도 통증이 없어서 저 때문에 그런 전화가 나온 적도 있어요. 나는 또한 정책이 만들어졌다고 확신합니다. 이야기 6. 장교는 아니지만 내 친구의 이야기 중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지금은 세상을 떠난 나이 많은 신사였지만 레디트이 그가 어렸을 때 인기를 끌었다면 이것은 최고의 TIFU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직 신입이었을 때 더 큰 도시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방금 어깨 마이크를 구입했습니다. 이제 모든 경찰이 더 쉽게 전화할 수 있도록 입에 장착하는 마이크입니다. 처음 접했을 때 그들은 셔츠 앞에 끈을 달고 있었고 사람들이 씨름하고 싶을 때는 항상 망할 방식으로 큰 손잡이를 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미는 술집에서 난투를 벌였다. 그는 거의 다 소란스러운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신인이었고 항상 쓰레기 같은 세부 사항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니폼을 교체하기 위해 주머니에서 나와야 할 정도로 유니폼을 망친 것으로 부서 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수의사에게 걸어가서 아직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고 나중에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미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붙잡고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땅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는 것처럼 찢어라. 지미는 바지를 찢어 뒷면을 청소합니다. 어쨌든 자신이 농담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는 고개를 돌려 다른 경찰관들에게 글쎄, 저건 또 다른 유니폼이군이라고 알리고 마이크를 눌렀습니다. 베이스는 주너포엄 다운들 듣고 카운티의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디오에서는 잡담이 터져나오지만 술집에 있던 경찰 3명은
이미 손이 꽉 차서 라디오를 꺼버린다. 베이스는 조명이 포함된 모든 것을 장면에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미는 처음 몇 대의 자동차가 도착했을 때 도움을 주셔서 기쁘지만 계속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적하기 전까지 잭 더 라디오 리퍼로 알려졌습니다. 약간의 유예를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바지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야기 7. 전직 캐나다 기마 경찰이 작은 관광 도시에서 왔습니다. 주중에 정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을 때 폭탄 위협에 대한 파견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산업상업 부문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곳에 가서 폭발물 처리반과 개들을 불러들여 사람들을 그 지역 밖으로 구출하는 등의 일을 했습니다. 지역 은행에 무음 경보기가 켜져 있다는 또 다른 전화를 받았을 때 우리는 길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캐나다의 관광 도시에 있습니다. 평소에는 상황이 비교적 조용하지만 이번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모든 부대에 전화를 받았고 그들은 이웃 학연대에 도움을 요청했고 우리는 모두 나뉘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약 20여 대의 순찰차와 함께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모든 은행 직원들이 묶인 채 재갈을 물리고 연막탄에 연기를 피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폭탄 위협이 방향 전환이라는 것을 매우 빨리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전직 은행 직원을 포함하여 은행 직원이 3명의 남성을 식별하기 위해 즉시 경계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BOLO를 CPIC에 전달하고 공항과 국경 통과에 대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3명 중 2명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국으로 날아간 사람은 학생 비자로 캐나다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사람을 찾기 위해 며칠 동안 높은 경계를 유지했습니다. 캐나다 당국은 상대방 국가의 동료들과 협력하여 거의 1년 후에 그를 송환했습니다. 결국 내 기억으로는 약 13만 달러가 분실되었고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폭탄 위협이나 강도 사건을 겪은 것이 처음이었고 알 수 없는 위치에서 총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키고 있던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강도들은 AK-47처럼 보이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내 친구 한 명이 카운티의 파견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보안관, EMS 및 소방통신을 담당했으며 주 경찰관을 비롯한 다른 기관과의 통신에도 협력했습니다. 그는 전화 문자가 아닌 일종의 문자 통신을 받았는데 이전에는 그런 종류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I-40과 비즈니스 85 교차로에서 부상을 입은 사고를 언급했습니다. -40번 버스 85번, 부상 포함 그것이 축약되어 쓰여진 방식 때문에 그는 그것을 잘못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85 비즈니스에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I-40에서 버스 충돌이 있었고 8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카운티에 있는 모든 소방차와 구급차를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나타나고 경미한 부상을 입은 2대의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편집, 실제로 I-40은 아니었지만 어느 고속도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데이빗은 어딘가. 그래도 85번 버스 부분이 맞다는 건 알아요. 나는 그 줄을 내가 올바르게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5번 정도 읽어야 했습니다. 왜냐면 내 생각에는 부상자가 85명 있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니 그게 요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히 그렇게 말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야기 9. 그래서 나는 모든 방송국이 새로운 무선 장치를 수신할 때 지역 PD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새로운 장치는 오래된 휴대폰과 약간 비슷해 보였고 상단에 밝은 주황색 패닉 버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 한 명이 공격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표준 채널 1의 모든 통신이 단방향 통신으로만 전환되므로 모든 장치는 패닉 버튼을 누를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듣고 자동으로 모든 무료 장치 호출을 듣게 됩니다. 다른 모든 장치는 통신을 위해 훨씬 약한 채널 2로 전환해야 했지만 채널 2는 하나의 장치만 말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파견이나 차량 1 또는 차량 2 등은 대화할 수 있지만 에서와 같이 동시에 여러 사람이 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채널 1 패닉 모드를 비활성화하려면
밝은 주황색 버튼을 특정 방식으로 눌러야 했습니다. 3초 동안 누른 후 빠르게 4번 누르는 것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원격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부 경찰서가 밤에 문을 닫는 다소 큰 도시에서 발생했으며 일반적으로 전화가 거의 들어오는 교외의 경찰서였습니다. 그날 밤 오래된 피오는 교외에서 가장 먼 경찰서를 폐쇄하고 무선 장치를 차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그는 위쪽에 있는 패닉 버튼을 눌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장치를 켜고 끄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역을 잠그고 집으로 갔다. 새 장치를 사용한 첫날이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경찰관은 채널 2로 전환하는 방법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통신이 차단되었습니다. 파견을 위한 광적인 휴대전화 통화로 모든 곳에서 패닉 신호를 보냈고 파견은 누가 해당 스테이션을 닫았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했으며 따라서 패닉 모드를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스테이션을 열 수 있는 유일한 키 중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의도하지 않은 모든 유닛 호출은 실제 어떤 유닛도 호출할 수 없는 호출로 바뀌었지만 꽤 많은 유닛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이야기 10. 모든 단위 호출은 영화보다 더 일반적이고 덜 중요합니다. 대신에 당신이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코드 황새치입니다. 몇 년 전 기억에 남는 일이 한 연예인의 밤이었습니다. 그들은 헬렌 미렌, 헬런 미런을 비롯한 몇몇 유명 인사들과 함께 이 자선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코드 황새치가 출동하면 모두가 행사장으로 달려간다. 그 장면은 종말론적 비율의 코카인 소동이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서로의 얼굴을 찢는 사람들, 살아있는 고양이를 물어뜯는 남자, 거품, 염소, 끔찍한 것으로 가득 찬 웅덩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 대임이 있었습니다. 미렌. 그녀는 뚱뚱하고 털이 많은 남자의 등에 올라타서 흥분해서 허벅지를 때리고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 사람에게서 그토록 많은 활력과 황홀함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말이 산딸기를 불고 시끄럽고 축축한 방귀를 연달아 던지는 것처럼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맛보았으나 그녀는 벌거벗은 채 거리로 달려가 야자나무에 올라가 나무에서 나무로 몸을 휘둘렀습니다. 하루 뒤 콜라가 잦아들었을 때 우리는 그녀를 붙잡았고 그녀는 잠을 자기 위해 지역 닭 농장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농담응답입니다. 나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그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당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고 재미있다면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11.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백업이 필요하거나 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전화를 걸어 나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지 걱정하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2주 전에 한 부대가 순찰 중이었는데 어떤 남자가 방금 그에게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에서 나온 것은 34번가 10대 33 총격을 가할 것입니다.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10대 33은 기병대 파견대 코드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SL 장교. 모든 것이 잘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잡았고 부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모든 경찰관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갔다고 믿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또 다른 사건은 살인 피해자를 위한 촛불 집회에서 발생한 소규모 폭동이다. 한 경찰관이 싸움을 멈추기 위해 혼자 개입했고 나쁜 움직임, 그의 엉덩이를 그에게 넘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들어와 군중을 해산시키고 나왔습니다. 편집, 내 불만에 대해 호언장담할 좋은 기회입니다. 10대 33이 나가면 쓸데없는 잡담으로 허공을 막는 유닛이 몇 명씩 있기 마련이다. 내가 응답하도록 기다려주세요. 그 사람들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파견님, 저는 나중에 현재 임무로 돌아오겠습니다. 현장에 소총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나를 미치게 만든다. 라디오를 끄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부대를 위해 공기를 맑게 해주세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 모든 단위는 응답해야 합니다. 왜 간다고 말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겠어요? 아니야. 이야기 12.
경찰은 아니지만 전 현직 저널리스트이자 현재 홍보 담당자입니다. 총격 사건에 대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경찰이 멈춰섰고 승객의 목에 총을 맞고 승객의 생명을 끊고 운전자에게 총을 쏜 것으로 밝혀졌고 운전자는 도주했습니다. 인접한 두 도시의 경찰이 왔고 보안관 대리, 공항경찰, 대학경찰이 모두 나왔습니다. 3분 안에 경찰 150명 정도? 30분 안에 보안관, FBI, ATF도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본 것 중 가장 큰 응답. 그 지역 주변 건물에 총알이 발사되었습니다. 그것은 엉망이었습니다. 나는 적절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했던 마지막 이야기. 풀타임으로 PR로 전환했습니다. 이야기 13. 전 부대 전환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내 딸이 열성경련을 겪고 의식이 없던 날 파견원은 무반응잇의 아이를 보냈고 우리 병원에는 응급구조대원 30명 정도와 경찰,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몇 분 안에 우리는 소방서 구급차 홀에서 가까운 시골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괜찮았지만 체온이 내려가지 않고 기절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무서웠습니다. 이야기 14.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추격전이 충돌사고로 끝났고 3명이 죽었고 트렁크에는 총과 마약이 가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도, 추격 지원, 총격을 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일반적으로 상황에 따라 공개되며 항상 경찰관이 다운되거나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10대 24. 특히 가까이에 있으면 버튼을 누르거나 총알이 터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416을 잡고 빛의 속도로 이동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올 것입니다. 이야기 15. 여기에서 정정합니다.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경비가 가장 많은 부서에서 초과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금요일이었고 1시간 남았고 내 생일 주말이었습니다. 4시에 분을 세는 동안 무전기에서 다음과 같은 전화가 울립니다. 중앙제어장치 IMS를 활성화합니다. 3호 수용소 수감자가 수갑 채우기를 거부하고 감방의 스프링클러를 깨뜨렸습니다. 팀 응답을 요청합니다. B팀을 대기시켜라. IMS는 모든 것을 잠그는 코드입니다. IMS 호출이 들리면 감방에 있지 않은 모든 수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다른 장교들이 지원을 위해 각자의 직책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지원하는 동안 자신의 부대에 남아있는 장교가 이제 훨씬 더 많아지고 쉽게 통제할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와 같은 모든 사건은 심각한 보안 위협입니다. 이 경우 맥스는 폐쇄되었고 나머지 기관은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맥스에 대한 IMS가 출시되면 맥스가 실제 폭력적인 일이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집단 감옥 과략근이 약간 수축된다는 것입니다. A팀은 언제나 먼저 반응하지만 이번 키커는 B팀을 대기시키라는 명령이었다. 이는 물건이 펜을 강타했으며 수감자를 즉시 감독하지 않는 사람은 명령이 있는 경우 응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맥스에 B팀을 배치하면 나머지 7,000개 병상시설이 완전히 폐쇄됩니다. 의사의 모든 약속, 방문, 건물 전체의 이동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어디에서나 셀리포트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직접 경험해보니 정말 멋지네요. C, D, 이 팀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호출되었다면 글쎄, 그 지점에 도달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나는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응답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제가 브리핑 장소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즉시 폭동 진압 장비와 생물학적 위험 작업복을 착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른 경찰관들은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을 도와주어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카데미에서 나온 지 몇 주밖에 안 되어서 나는 나 자신을 망쳤습니다. 이것은 나의 첫 번째 A팀 대응일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위험이기도 했습니다. 피, 씨앗, 소변, 쓰레기. 어느 쪽입니까, 중사님? 모두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 순간을 위해 짧게 믿었다. 우리가 부대로 호송되었을 때 그곳은 전쟁터였습니다. 주택 전체가 가스로 가득 찼고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곳곳에서 빨간불이 깜박였습니다. 방독면을 써도 급하게 써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최초 대응 요원들은 보호장비도 없이 들어가야 했다. 그 친구는 아직 감방에 있었어요. 그는 가스를 쏘고 철퇴를 맞고 호스를 맞았습니다. 그는 가차없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은 PCP를 받고 있는 게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다가 이 사람은 맥스입니다. 아무것도 들어가거나 나오지 않습니다. 그 수감자는 엉덩이가 발가벗겨져 있었고 신이 알고 있는 옷으로 뒤덮여 있었고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팔을 완전히 물어뜯어서 팔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감방은 스프링클러와 옷이 변종의 수에 관계없이 물을 뿌렸습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 적나라한 화려함과 분노를 지닌 이 남자는 120% 단단했다. 마치 우리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완전한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의 원초적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무엇인가가 돌이킬 수 없게 활성화되었습니다. 그의 동이 옷이 스프레이에 노출되어도 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포 치매를 위해 줄을 섰습니다. 우리 중 6명이 막대기에 줄을 섰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항상 방패를 갖고 있었습니다. 2명에서 5명은 수갑을 차고 있었다. 마지막 사람은 사회자였습니다. 그들은 고통이 엄청나게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수감자에게 이를 따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수감자님, 이번이 문에 접근하여 수갑을 채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준수하시나요? 응, 물론 아니야. 하지만 이 수감자는 우리가 줄을 서 있는 것을 보고 뭔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는 수갑을 채운 채 감방에서 끌려나와 여전히 굳어 있었고 샤워실에 던져졌습니다. 감방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폭동 진압 장비를 완벽하게 갖춘 6명의 경찰관이 문 밖에 줄지어 서 있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3초도 채 안 되어 감방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모습은 정말 겸허해지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끝. 편집. 결론을 내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러한 상황의 현실은 우리가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2가지뿐입니다. 격리하거나 살해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복무했던 기관에서 벌어지는 터무니없는 폭력을 그린 HBO 다큐멘터리 글래디에이터 데이즈를 적극 추천합니다. 나는 그의 마음이 무엇이 바뀌었는지, 완전히 잃어버린 이 사람이 아마도 오랫동안 보아온 가장 큰 혼란을 야기한 이 사람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갑자기 아니, 당신은 그렇군요. 따르겠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들이 일종의 맹목적인 분노에 빠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그에 대해 적어도 어느 정도 재치를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OP, 결론의 실망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각해보면 다른 결론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훨씬 더 나쁩니다. 우리는 좋은 결말을 얻었습니다. 이야기 16. 나의 아버지는 고속도로 연방 공무원이었는데 그곳은 멕시코에 있었습니다. 이곳 북부 국경에서 카르텔을 상대로는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표준 구경의 경기관총으로 무장했지만 그것은 너무 크고 간격이 떨어져 있어서 가장 가까운 부대가 1시간 이상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트럭을 강화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상대적으로 숨겨져 있는 길가에 있을 때 험비 세대의 호송대를 만났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험비의 타이어에 총격을 가했고 타이어는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부서지고 컬레슈니코브즈를 가진 12명의 친구들이 나와서 무작위 방향으로 사격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들이 총에 맞은 곳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아버지는 그들에게 남은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가까운 역에서 길 양쪽에서 2대의 부대가 올 때까지 그들에게 진압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야기 17. 내 친구는 지역 소규모 경찰서의 K-9 경찰이었습니다. 그는 견고한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인정한 바에 따르면 가장 똑똑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개에게 독일어 명령을 배울 수 없었기 때문에 개에게 영어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올콜이라던가 뭐든지 들어왔어요. 이곳에서는 드물게 총격 사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 친구는 당시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고 그에게는 그의 SUV에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달려가서 이용 가능한 차에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경찰이 SUV에 뛰어들었을 때 K-9은 뒷좌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K-9은 겁에 질려 경찰의 목을 짓밟았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라디오에 대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경찰들은 모두 그가 현장에 도착해 총에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친구는 라디오에서 이 말을 듣고 자신의 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 바지를 끌어올리며 화장실에서 뛰쳐나갔습니다.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경찰이라면 소규모 경찰서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야기 18. 경찰은 아니지만 모든 부대에서 우리 집으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뒷이야기. 우리 엄마는 큰 마약상과 데이트하고 계셨는데 모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주소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15살쯤 되었을 때 어느 날 밤 그 사람은 난관에 부딪혀서 우리 엄마를 혼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당시 7살이었던 내 여동생에게 휘두르는 것을 보기 위해 딱 맞춰 참여했습니다. 나는 달려가서 전화를 걸었다. 주소까지 갔을 때 그 사람이 내 목을 잡고 던졌다. 글쎄요. 파견관은 제가 왜곡된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듣고 살인 가능성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의 명성과 결합하여 주변 관할 구역의 모든 경찰이 우리의 길을 날아갔습니다. 결국 우리 집에는 20명 이상의 경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결국 부기장이 나타났을 때 그를 거기에 머물게 하기 위해 엄마의 주철 프라이팬으로 그를 때렸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매우 쿨했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밤이었고 엄마는 몇 달간 나한테 화를 냈지만 넌 내 여동생을 건드리지 않았어. 이야기 19. 나는 북아일랜드의 웨스트 벨파스트에서 봉사했습니다. 우리 사단의 위협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2대의 장갑 랜드로버를 타고 순찰할 것입니다. 각 차량에는 최소 3명의 무장 장교가 있으며 그중 1명은 돌격소총이나 SMG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대부분의 시나리오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차량이 거리에서 놀고 있는 지역 아이들을 향해 운전하던 중 도난 차량과 고의적인 정면 충돌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이 더 이상 주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앞바퀴 아치가 구부러졌습니다. 몇 분 후 우리가 보호해야 했던 커뮤니티가 우리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블랙 호크다운 같았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쉬운 표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목공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도보로 자동차 도둑을 쫓으려고 시도하는 동안 휘발유 폭탄과 벽돌이 우리 위에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차량 뒤쪽에 뛰어올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5분도 안 되어 인근 사단에서 약 5대의 장갑차 랜드로버 한 대가 나타나 군중을 몰아냈습니다. 그들은 가까스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견인했고 우리는 하루라도 더 벽돌을 맞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이야기. 미네소타주 덜루스에서 오랫동안 던킨 도너츠를 위해 경찰관들이 만날 수 있었던 무선 신호는 브로컨 에로라는 암호였습니다. 어느 날 이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을 때 도시 출신이 아닌 누군가가 지역 뉴스룸에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서 나머지 뉴스 편집실의 암호는 경찰서가 그 순간에 압도당하고 무기력이 열세에 빠져 있고 가능한 모든 부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진은 도너들 찾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해당 코드워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야기 21. 경찰관은 아니지만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동네에 경찰차 20대가 들이닥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검이 다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녀를 볼 수 없게 했고 그녀는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집 전체가 꽉 찼고 적당한 크기의 집이었습니다. 한 명은 내 게임 의자에 앉아 야 14살 소녀의 책상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거야 와 같은 것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를 발견한 것은 오전 9시쯤이었고 모두가 떠날 즈음에는 밤 11시가 가까워졌다. DR, 엄마가 돌아가셨고 경찰은 거의 14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OP, 여기서 중요한 맥락을 빠뜨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으로 의심했으며
왜 당신의 집이 수색을 당했습니까? 당신이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의혹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어야 합니다. 이야기 22. 삼촌이 나에게 코드 황새치에 대한 호출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는 모든 부대보다 조금 더 심각합니다. 방금 주류 판매점에 총격을 가하고 고속도로를 허물고 있던 6피트짜리 덩치 큰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2명의 주 경찰이 앞장서고 있는 것을 따라잡았을 때 이미 약 15대의 경찰차가 그를 뒤쫓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고속도로에 올랐을 때 그는 사실상 그 남자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차를 도로 밖으로 내보냈고 그 친구는 차가 아직 움직이고 있는 동안 튀어나와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그는 난간을 뛰어넘어 반대편으로 약 10피트 떨어진 다음 그것을 건너 숲속으로 달려갑니다. 2명의 주 경찰은 그가 달리는 것을 보자마자 밖으로 나와 그를 뒤쫓아갔습니다. 삼촌도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추락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닫지 못하고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삼촌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다른 주 경찰은 엉덩이를 걷어차는 바람에 비틀거리며 기절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삼촌은 질주를 멈추지 않고 그 사람에게 돌격하여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건초 제조기를 던졌습니다. 그 사람은 즉시 나갔다. 나중에 그들은 마약 때문에 그 사람을 데려가야 했기 때문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삼촌은 무릎에 모자를 손으로 얹은 채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의사가 들어와서 그 친구를 얼마나 큰 손전등으로 때렸나요? 라고 묻습니다. 삼촌은 모자를 들어올리고 멍들고 부어오른 손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그는 그 사람을 너무 세게 때려서 관자놀이가 부러졌고 거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야기 23. 우리의 요청은 약간 다릅니다. 주로 구조 임무이지만 때로는 지역 경찰서에 연락할 때도 있습니다. 트레일에서 먼지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그 아이가 꽤 심하게 망가져 있고 길을 잃었고 흔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7마일 길이의 트레일로 폭은 한 번에 ATV 한 대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만 넓습니다. 모든 교통은 일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아서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나뿐이다. 나는 라디오 신호를 들으면서 트레일 기점으로 향하고 있다. 멍청한 놈들아, 이 아이를 찾아 거기서 끌어내려면 적어도 4시간은 걸릴 거야. 도대체 왜 헬리콥터를 부르려는 겁니까? 착륙 지점도 없고 현지 수색 및 구조 작업을 하면서 4시간 이상 기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1시간 안에 사수액을 투여받을 것입니다. 헬리콥터가 날아간 다음 떠납니다. 아, 정말 놀랐습니다. 다른 그룹이 타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고속도로로 데려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룹은 실제로 트레일 시작점 끝까지 주행합니다. 아이는 괜찮아요. 자전거 외에는 부서진 게 없어요. 헬멧 안쪽에는 이어폰이 달려 있었습니다. 내려갈 때 귀 안에 있던 이어버드 양쪽이 부러질 정도로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헬멧 안에 이어폰을 절대 착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원했던 것이지만 원래 통화가 너무 좋습니다. 강에 악어가 사람을 잡아먹고 있다는 신고가 왔습니다. 자, 이것은 꽤 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악어를 관리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12피트가 넘는 악어를 잡아서 죽여야 하고 아무도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시체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이 물건이 떠나기 전에 물에 보트를 띄우려고 애쓰며 2주 동안 배를 가득 채운 채 잠을 잔다. 그러면 반쯤 먹은 몸이 가라앉고 끌거나 사이드 소나를 사용해도 홍수 속에서 그것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강의 다른 기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어를 발견했고 악어는 개를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강에 떠다니는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어떤 남자가 며칠 전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도망쳐 강을 건너려다가 익사하고 우연히 정확한 시간에 떠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도 개 먹는 사람은 잡을 수 있었어요. 총의 아들이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원래 전화를 걸었던 부부는 강이 범람했을 때 실수로 애완동물을 익사시켰고 나중에 악어가 그 시체를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들의 무지 때문에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 때문에 2마리의 악어가 죽었습니다. 언론 때문에 우리는 강제로 하나를 제거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개를 먹은 사람을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덧사냥꾼에게 줄을 설정하고 미끼를 먹은 8피트가 넘는 첫 번째 악어를 제거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를 떼자마자 또 하나가 나타나는데 이 커플은 또 다른 대형 악어를 보고 우리가 제대로 잡지 못했다고 지옥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라인을 위해 라인을 설정했습니다. 11피트가 조금 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의 사랑을 위해 다른 악어를 보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나는 파트너와 함께 개 살인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막대와 릴에 연결했습니다. 사진과 위치를 바탕으로 찾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푹 빠졌고 결코 그것을 잡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이 거대한 남자는 물에 젖은 신문지처럼 18피트짜리 보트를 범람된 강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낮게 담그면 전복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통나무 밑으로 헤엄쳤고 우리는 줄이 마침내 끊어질 때까지 계속 싸웠습니다. 45분 넘게 물속에 잠긴 후 이놈은 우리로부터 약 15피트 떨어진 곳에서 튀어나와 모래톱에 쓰러진 나무 위로 기어 올라와 숨을 헐떡이기 시작하고 산소를 다시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방금 플래시드 레이 괴물을 환하게 만들었고 복수를 위해 오는 것처럼 그것을 쳐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 파트너는 수년 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 그가 지금까지 본 악어 중 가장 큰 악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물건은 13피트가 넘었고 여전히 부분적으로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배색이 개 먹는 사람의 그림과 더 잘 어울렸고 이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행성에 좀 더 오래 머물 예정이에요. 이야기 24. 경찰은 아니지만 관련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뉴스 보도에 따르면 나는 몇 여름 전 시카고의 호숫가 해변 중 한 곳에 있었는데 트레일 아래로 4분의 1마일 떨어진 곳에서 파티가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파티는 너무 혼잡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잃고 흩어지기를 바라면서 마리아치 밴드를 그만두기 위해 2명의 경찰이 순찰차에 탔습니다. 이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었고 군중은 무엇보다도 순찰차 창문을 부수고 경찰 주변으로 몰려드는 등의 반응을 보였고 그중 한 명은 나 젠장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시카고 경찰은 기본적으로 하던 일을 멈추고 여기로 와라 라는 뜻의 암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0초 안에 윌선 에버누가 보였고 농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블루스 브라더스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장대한 자동차 추격전. 내가 추측해야 한다면 적어도 50대의 자동차가 호숫가로 차례대로 운반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경찰차의 고속 퍼레이드처럼 부리는 당신을 망치고 매일 모두 체포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이야기 25. 경찰관은 아니지만 모든 부대의 주목을 받는 사람.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개방형 캠퍼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친구들과 저는 몇 블록 떨어진 그들의 집에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우리는 그의 뒷마당에서 공기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일부 이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우리는 확성기를 들고 집에서 나오라는 명령을 받았고 모두 나가자 SWAT 팀이 몰려들었습니다. 나는 완전한 갑옷과 돌격 무기를 갖춘 15명의 장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내려와 주변을 둘러보니 길 건너편에 저격수들과 함께 주차된 경찰차 너댓 대가 보였습니다.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전화와 학교 총격 사건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대응이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26. 경찰관은 아니지만 보안업계에서 일했어요. 나는 지역 공무원들에게 꽤 잘 알려져 있었고
직장 안팎에서 그들과 꽤 많은 거래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근무 중에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좀 이상하게도 지역 구금 상사였습니다. 분명히 내 사이트 옆 숲에서 어린이가 공격을 당했다는 전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고 현장으로 달려가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경찰보다 2에서 3분 정도 먼저 도착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가서 곧 누군가를 찾을 수 있도록 이 작은 숲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내내 나는 나 자신을 쓰레기로 만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말은 아마도 그들의 삶을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까? 내가 그 아이를 겁주고 그 아이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나는 분노를 조절할 수 있을까? 그 모든 생각은 순식간에 일어났고 그 이상도 일어났습니다. 나는 숲 밖에서 차들이 내 뒤에서 차를 세우는 소리를 듣기 전에 이곳을 미친 듯이 몇 바퀴 돌았습니다. 다음으로 내가 아는 것은 그 지역 경찰 전체가 나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찾지 못했고 흔적도 없었습니다. 끔찍한 순간. 이야기 27. 내가 본 최초이자 유일한 기병 돌격은 브루클린에서였습니다. 80년대 후반에 비와 코니 아일랜드의 W12의 폴러 익스프레스라고 불리는 놀이기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돌아다니다가 정말 시끄러운 음악을 틀면서 뒤로 가는 놀이기구입니다. 멍청하지만 뭐든지. 이것은 또한 클럽에 들어갈 여유가 없거나 주말에 클럽에서 쫓겨나는 브루클린의 모든 망가진 엉덩이를 끌어들였고 따라서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항상 싸움이 있었지만 상황이 추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뛰어들기 전에 싸움이 조금 지치도록 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나는 7월 4일 주말에 다른 신인 경찰들로 구성된 소규모 군대와 함께 이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군중 속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곳에서는 당신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말다툼이 벌어지고 곧바로 누군가가 들어갑니다. 이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실수를 했다고 해도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둘 수는 없어요. 군중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 우리를 향해 갈라졌다가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며 항공 우편물 바위와 병이 항해를 하러 옵니다. 우리는 거의 300명씩 연속해서 돌아다니지만 우리는 엄청나게 수적으로 열세이고 술에 취해 있습니다. 우리는 탈출구를 찾기 위해 싸우고 있고 지원군도 우리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문자 그대로 당신의 삶을 위해 싸운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맙소사 그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그 아드레날린 충격은 당신에게 많은 시간을 벌어줄 뿐입니다. 그러다가 나는 그것을 보았다. 서쪽 12번도로를 따라 군중 속으로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날아다니는 쐐기 대형이 있었고 중앙에 있는 하사는 마치 돌격을 명령하는 것처럼 나이트봉을 들고 있고 그가 원한다고 말하는 똥을 먹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평생 동안 이것을 하십시오. 젠장. 내 생각엔 말도 웃고 있었던 것 같아. 충돌지라는 용어를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과장된 표현입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이 폭동에 충돌하여 폭풍우가 치는 바다를 가르는 거대한 전함의 뱃머리처럼 시체를 사방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청록색 가죽과 마감옥 전함입니다. 군중은 약 3분 만에 흩어졌고 정직하게 보병이 본 것과 마찬가지로 방금 본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때때로 사람들이 관광사진을 위한 불필요한 백업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마 경찰 부대를 유지하는 비용에 대해 불평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맙소사, 나는 그들이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야기 28. 스레드가 늦었지만 여기까지 갑니다. 대부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찰은 아닙니다. 저는 몇 달 전에 USCG의 탑승 장교였습니다. USCG 41피트의 전형적인 사인 보트 승무원. 어느 일은 아침 항구 순찰을 하던 중 75피트짜리 모터 요트가 불법적으로 정박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벽녘에 오고 가는 선박의 교통 상황을 고려하면 완전히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방송국에 무전을 보냈고 그들은 우리에게 연락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나는 탐조등을 잡고 요트에 조명을 비췄고 뒤쪽 갑판에서 의자에 앉아 자고 있던 남자에게 불을 붙였을 때 내 빛이 그에게 닿자마자 그는 튀어올라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로 인해 당시 우리 보트 운전사는 과민 반응을 하여 스로틀을 앞으로 세게 밟고 사이렌과 SL 표시 등을 울리며 확성기를 통해 지것은 미국 해안경비대입니다. 탑승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모든 사람의 아드레날린이 분출하고 있고 단순히 불법 정박 상황이었던 것이 지금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세계 최대의 마약 사건이 곧 무너지려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세요. 그 배는 멕시코 등록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으로 다가가서 그 배가 탑승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즉시 판단하여 그들을 역으로 다시 안내했습니다. 전체 유닛 호출 부분입니다. 우리가 역으로 돌아올 때쯤에는 내 부대의 모든 구성원과 역에 묶인 대형 절단기에 모든 승무원이 모두 갑판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대규모 경찰력이 있는 또 다른 군사기지가 있어서 그 경찰이 지역보안관 부서, K-9 부대, 미국 관세청, DEA 및 정장을 입은 몇몇 남자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습니다. 소속 관계는 절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FBI나 CGI일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모든 손이 갑판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선박에 대한 예비 수색 결과 마스터 캐빈의 침대 옆 테이블에서 극소량의 마리화나가 발견되었습니다. 3대에 걸쳐 멕시코 가족이 휴가를 즐기고 있었는데 엄마나 아빠가 오두막에서 저녁에 한두 잔의 파티를 즐겼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환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공간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그 요트를 찢었습니다. 전체 외부 측정갑이 모든 내부 구획 측정갑의 총계보다 클 때 숨겨진 구획이 있을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경우. 그들은 심지어 용골 파이프를 따라 뭔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톱으로 갑판을 찢었습니다. 신병훈련소를 갓 졸업한 비천한 E3로서 이 모든 일에서 제가 맡은 역할은 가족을 위한 무장 경비였습니다. 나는 베레타 92F를 옆에 두고 M16을 손에 들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리고 새 아이를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서서 2개의 관절이 발견되어 그들의 배가 갈갈이 찢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들이 2개의 관절을 넘어 도망치거나 탈출하려고 불법적으로 정박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로 그들을 쏘아야 했을까? 불법 정박을 발견하고 모두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는 나중에 이 보트가 우리의 감시 목록에 없고 누구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배는 몇 달 동안 근처 선착장에 묶여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보트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견뎌낸 일에 대해 큰 죄책감과 후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합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매우 실망했습니다. 저는 CG 임무 중 수색 구조 부분을 좋아했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정말 좋은 일을 했다는 좋은 기억이 있지만 법 집행 부분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멋진 미국 의회가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고 정부를 잠시 폐쇄했을 때 우리의 훌륭한 미국 의회가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고 정부를 잠시 폐쇄했을 때 어느 날 추장은 아침 소집에 나섰습니다. 누구든지 나가고 싶다면 오늘 11시에 내 사무실로 오셔서 비활성 준비 예비금 처리를 받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내 시간과 봉사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얻었고 그곳에 있는 동안 좋은 일을 했지만 다시는 자동 무기로 노인과 어린이 위에 맴돌거나 누군가의 하루 휴가, SL 재산, SL을 망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몇 개의 관절에 대한 삶 그리고 그 점에 대해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거 알아? 나는 이 사람들이 관절을 발견했기 때문에 보트가 파괴된 것에 대한 보상조차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그들이 불법 물질, 1급 또는 미국 시스템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마약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의 검색은 정당했습니다. 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의 국적은 확실히 문제와 존재할 수 있는 암묵적인 편견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들은 이런 일을 당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OP. 그래도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존경합니다. 이를 위한 소품입니다. 이야기 29. 경찰은 아니었지만 공군기지의 모든 부대가 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핵무기가 있는 금고가 있는 견고한 항공기 대피소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금 제트기에 엔진을 설치했고 작동 점검을 위해 엔진을 가동해야 했습니다. 제트기에는 비워야 할 외부 탱크도 있었기 때문에 비행 중에 탱크에서 연료를 태워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제한되지 않은 최대 허용 지상 주행 한계는 85%입니다. 주말이라 내가 더 높이 올라가도 나를 혼내줄 사람이 주변에 없었습니다. 89%까지 왔는데 아직도 느려지네요. 그 사람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빌리 93%를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도전 과제가 정해졌습니다. 나는 결국 브레이크를 밟았고 최대 출력인 102%에 도달했습니다. 문제는 금고에 진동 센서가 있어서 사람들이 핵무기에 터널을 파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가 아는 것은 조종석에서 대피소 앞에 기지에 있는 모든 경찰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대피소에는 올빼미가 뒹굴고 있고 경찰들은 귀를 막으려고 M16을 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땅에 있는 사람에게 나를 폐쇄하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나는 총을 들고 소음과 함께 작동하려고 노력하고 소총을 들고 있는 이 친구들을 보면서 엉덩이를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유휴 상태로 돌아가고 그들은 나에게 종료하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고출력 실행을 위한 냉각 시간은 5분이므로 5분마다 유휴 상태로 실행하면서 이 사람들이 G-129Z 엔진의 소음을 겪는 것을 지켜봅니다. 내가 폐쇄된 후 그들은 나를 조종석에서 강제로 끌어내리고 대피소 앞 100m까지 대피시켰습니다. 알람이 울린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높은 순위의 남자를 추적합니다. 많은 경찰이 대피소를 확보하고 조사하기 위해 갔습니다. 담당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신입 경찰 중 한 명이 달려와 의심스러운 소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고 묻습니다. 거대한 빨간 상자 옆에 가방이 있다고 하더군요. 나는 그에게 스냅폰 도구 상자 옆에 있는 내 배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상사는 그를 바보라고 불렀고 그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우리 지휘관이 나타나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즐거운 주말을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요약, 핵경보가 울리면 모든 소년들이 마당으로 나옵니다. 이야기 30. 저는 경찰관은 아니지만 기자 시절 신문에 재미있는 기사를 써야 했습니다. 지역 대학에서는 모든 여학생 클럽과 여학생 클럽이 자선 활동을 위해 경쟁하는 그리스 주간을 가졌습니다. 주말에 그들은 함께 모여 지역 드라이브인 장소로 카풀을 하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캠퍼스에서는 미성년자 음주를 감시하기 위해 경찰관을 파견할 수 있도록 12명 정도가 모이는 경우 등록을 요구했지만 이것은 공식적인 파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도 캠퍼스 경찰에게 그 계획이 다음과 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세요. 물론 이웃들은 승인되지 않은 파티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아마도 수십 명의 아이들이 카풀을 위해 짐을 싣기 위해 몰려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명의 캠퍼스 경찰이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면 곳곳에 아이들이 있고 그들은 경찰에게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카풀을 하다가 경찰에 전화하는 것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남학생 집에 들어가다가 맥주병에 미끄러졌지만 그의 파트너는 그가 왜 넘어졌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충돌 소리를 들었고 그 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선배 파트너를 보았습니다. 파트너가 던진 병에 맞았다고 생각한 그는 크루저로 달려가 지원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는 상대적으로 풋내기였고 몇 가지 작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일반 언어를 사용하는 대신 코드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봐,
우리는 허가받지 않은 당사자를 제거하고 있으며 경찰관 몇 명을 더 투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대신 폭동이 진행 중입니다. 경찰이 현장에 내려와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라는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경찰 전용 밴드 대신 카운티 공유 밴드를 사용했습니다. 글쎄요. 폭동이 진행 중이고 경찰관이 쓰러진 것은 파견대원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모든 부대 호출이 인접한 4개 카운티와 대부분의 개별 도시 및 마을에 즉시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수백 대의 자동차가 비명을 지르며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결국 냉정한 주장이 승리했지만 약 12개 부서의 수백 명의 경찰이 진압장비를 착용하고 자신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군중에게 최루탄을 발사하고 반경 이블록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금하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인은 자신도 모르게 50마일 지역의 거의 모든 장교를 소환했습니다. 이야기 31. 저는 경찰관은 아니지만 지난주에 저와 마을에서 큰 대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한 남자가 며칠 동안 아내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뒷이야기는 잘 모르겠지만 관계가 끝났다고 믿습니다. SWAT가 도착했을 때 집에 들어가려던 중 집이 폭발해 경찰관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다른 주변 마을의 경찰관들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뉴스 전체에 보도되었고 SWAT와 경찰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뒷마당에 작은 창고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모든 것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밖으로 나온 것 같은데 불을 진압한 후 그 안에서 남자의 새까맣게 탄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이야기 32. 영국 2010년 도시 외곽의 주요 도로 교차로에 있는 풍향계. 지역 축구 더비 경기가 막 끝났습니다. 술집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술집 건너편에서 갑자기 사방에서 경찰차나 승용차 2-3대가 김을 뿜으며 파란 불빛과 사이렌을 울리며 총 10에서 12대의 차량이 들이닥친다. 앞에서 남녀 장교들과 마주하고 있던 덩치 큰 남자가 갑자기 몸이 굳어 갑판에 부딪힌 뒤 수갑을 채우고 끌려가다가 테이저건을 맞았다. 5분 후 경찰관이 나타나 그의 푸시바이크를 헐떡거리며 나타나자 그들은 모두 긴장을 풀고 떠나고 있었습니다. 응답하기 위해 분명히 몇 마일을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가 도착하자 엄청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야기 33. 저는 경찰관은 아니지만 감옥의 간호사였습니다. 매년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들을 위한 소풍이 있었는데 마당에 들어와 방문할 수 있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소풍을 가던 중 교도소 마당에는 200여 명의 사람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었는데 경비가 가장 삼엄한 휴게실에서 두 수감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수감자 중 한 명 뒤로 다가와 그들을 떼어놓으려고 했을 때 그녀는 뒤로 발을 차서 교도소용 부츠로 그의 정강이를 딱 맞는 위치에 쳤고 그의 경고를 박살냈습니다. 포드에 있던 다른 대응 경찰관 중 한 명이 무전을 통해 경찰이 부상당했습니다. 장교다운. 모두 보내주세요. 폭동이나 인질 상황과 같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현지 PD가 라디오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현지 PD가 이 메시지를 가로채서 모두에게 보낸다. 그런데 다들 진지하게 말하네요. 경찰관, 연방수사관, 구급차, 소방차, 심지어 공원부서 차량까지 응답했습니다. 이때 중앙사령부 장교 중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상당한 장교의 실제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이 컸다. 그래서 의뢰에 반하여 그들은 문을 열었고 응답한 모든 경찰관들이 감옥으로 내려갔습니다. 마당에 있던 가난한 200명은 총을 든 100명의 장교들에게 급습당했다. 다행히 상황은 빨리 진정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너무 혼잡해 교도소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빈 경찰차는 방치돼 있었다. 수사를 완료하고 혼란을 정리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교도소는 다음 24시간 동안 폐쇄되었지만 단 한 명의 수감자도 이를 이용하여 몰래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실제로 놀랐습니다. 이야기 34. 우리 이민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고 싶다면 여기로 가세요. 저는 2년 동안 CBP 경찰관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일부 사람들에 따르면 저는 진짜 경찰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기관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유럽과 아시아의 특정 국가에서 여행하는 경우 비자가 면제됩니다. 그들은 비자 없이 최대 3개월 동안 출장이나 관광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비자 면제를 받았고 당시 여행자를 처리하는 데는 두 가지 다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문에 통합되었고 동시에 사진은 여권 정보와 함께 시스템에 입력되었습니다. 미드필더 또는 연결 터미널, 미국에 왔지만 다른 도시로 가는 사람에서 우리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하나는 지문과 사진 또는 생체 인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여권을 처리했습니다. 여권을 승인하기 전에 생체 인식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는 정말 멍청한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영어를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우리가 수집한 내용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에서 온 우편 주문 신부였기 때문에 그녀가 어떻게 학원을 통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태국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편히 쉬세요. 피곤한 여행자 여러분, 대부분의 CBP 경찰관은 그녀보다 훨씬 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일자리를 구할 사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승객, 영국인인지 스코틀랜드인인지 기억이 나지 않음을 처리하는 동안 생체 인식이 끝나도록 두지 않고 그를 인정했습니다. 검사 후 그는 생체 인식을 시도했고 NYC에서 벤치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기 위해 공항을 수색해야 했습니다. 우리 중 약 20명이 그를 찾으러 공항을 뛰어다녔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재앙적인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부분은 이 점에 대해 비추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녀는 한 백인에게 다른 백인에게 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시아인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한다고 농담을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벤치 영장 사본만 갖고 있었고 지나갈 사진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6명의 다른 남자를 보았지만 그들은 모두 미국인이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았고 그는 매우 친절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구속 영장에 대해 물었고 그는 뉴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고 그들은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검사장으로 데려간 후 영장 발부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경찰에 의해 높이 발견되어 거의 체포되어 해고되었습니다. 영장은 후속 재판 날짜를 위한 것이었지만 어떤 이유로 필수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NYC에서 체포될 경우를 대비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이전에 접촉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놓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입국 양식에 자신이 마약 중독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인데 이는 즉각 입국이 거부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이에 대해 물었고 그는 에릭 클래프턴 재단이 운영하는 치료시설로 가는 중이며 깨끗했지만 재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카탈로그 전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었지만 우리는 그를 추방해야 했습니다. 그가 마약을 복용하고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를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감독관이 출입증을 주려고 했는데 일단 입국 스탬프가 찍혀 있으면 입국 문서를 합법적으로 편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를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는 그저 웃으며 좋아, 밥 좀 먹으러 갈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귀찮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B1이나 B2 비자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고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신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냥 길에서 부딪힌 일일 뿐이에요. 지난 몇 년간 겪은 일을 겪느니 차라리 이 깨끗한 일을 겪는 것이 낫습니다. 잘못된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사람이 도망갔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를 붙잡은 것은 그녀의 실수였고 우리는 단지 자신을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남자를 잡기 위해 출격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당시 마약 중독에 대해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는 그가 패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했고 저는 그 점을 전적으로 존중했습니다.
이제 공정하게 말하면 그는 조사를 마치고 비자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특히 의학적 이유로 그의 이력이 있으면 비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괜찮은 남자를 집으로 보내야 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이야기 35. 의무경찰은 아니지만 저는 노숙자 보호소의 경비원입니다. 약 3주 전에 어떤 흙주머니가 저에게 달려와서 그네를 탔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서서 그에게 세게 몸을 움츠렸다. 즉 100% 스윙을 하려고 했으나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아니, 넌 해고될 거야. 그는 실제로 당신을 위협하거나 해고되지 않도록 당신을 때릴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약간 화나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고 그는 나에게 정면으로 다가섰습니다. 그 순간 내 모든 형제들, 과장하지 않고 15에서 20명, 이 나와 화난 친구 사이에 끼어 나를 도우러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그를 망치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는 사람들 위로 기어오르듯이 난장판 속으로 달려가서 내 폭행자가 죽기 전에 그를 끌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15대 정도의 경찰차가 보호소 캠퍼스로 날아들었습니다. 나중에 내 경찰 형제 중 한 명이 무작위로 무관한 고객이 전화를 걸어 내가 100억도 없는 노숙자 무리에 의해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고 그들은 스탠드업 악당 친구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사람을 굴려 시도하고 돕다.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지 궁금하다면 이것만 이해하십시오. 노숙자들은 어떤 일에도 헛소리를 하지 않으며 그들이 무엇을 할지 결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절대. 이야기 36. 3년 전, 내 상사는 집에서 아동 접촉 보호관찰 위반 영장 용의자와 대화를 시도하다가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인은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 각도로 창문을 통해 이마에 직접 총을 쏘았기 때문에 그가 창문 밖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날 아침 치명적이지 않은 강사 코스에서 후추 스프레이를 받았고 이웃 마을에서 집으로 운전하는 동안 수십 대의 긴급 차량이 마을을 통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전에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고 우리 관할권의 다른 기관이 경계선에서 만났기 때문에 나도 응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친구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줬어요. 그 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나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살해당한 정신건강 담당관이 나라고 완전히 망각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평정을 되찾은 뒤 응급실에 도착해 나머지 부대원들과 하사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의 시체 위에 앉아있는 그녀의 비명소리를 듣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나를 괴롭힌다. 가인은 포기했어요. 내 상사의 아내는 수년간의 시련을 겪고 싶지 않았고 6개월 이내에 그 쓰레기 조각은 사형이 면제되는 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탄원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이야기 37. 경찰은 아니지만 이번 토요일에 한 번 본 것 같아요. 주유소 주차장에서 아들과 함께 차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경찰차가 지나갔습니다. 물론 아이는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조명과 사이렌이 켜져 있습니다. 몇 분 후,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더 많은 자동차가 가고 다른 방향에서 한 대의 자동차가 오는 것을 봅니다. 나는 그 길에서 온 다른 차가 없었기 때문에 고독한 차가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본 원래 차라고 가정합니다. 친구가 날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오던 차들이 멈춰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요. 알고 보니 그들이 우리를 지나갈 때까지 나는 보지 못한 어두운 SUV를 쫓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경찰차들은 모두 내 바로 옆거리에서 돌아섰습니다. 나는 몇 분 동안 적어도 8대의 경찰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본 최고의 쇼입니다. 전에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겁이 났고 그는 바로 옆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주 순찰대가 결국 개입하여 SUV를 정지시키기 위해 피트 기동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 38. 브루클린의 대규모 결혼식. 자정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유닛이 없었습니다. 가족은 서로 전쟁을 시작했고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물론 우리와 모든 사람, 즉 모두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세 대의 자동차를 발견했는데 그중 한 대가 살인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오게 해주세요. 센트럴,
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순찰 때 BAU의 감독관인 당직 대장이 나타나 주변을 둘러보며 이것이 곧 폐주가 될 것으로 보고시 저녁에 10대 13을 호출하는데 이는 도시의 모든 자치 태스크포스에서 지정된 차량 수를 의미합니다.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야기 39.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경찰관의 다운콜입니다. 매우 느린 밤이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병원에 용의자를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역에 있었고 한 부대는 교통정지소에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파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던 이 특별한 사무실에서는 911 전화가 매우 크게 울리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911 전화와 비긴급 유선 전화가 모두 미쳐버립니다. 그러다가 라디오를 통해 경찰 내려, 장교 내려, X 및 Y 거리, 부대 코드 3, 장교 내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좀 모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차를 타고 시속 100마일을 날았습니다. 매우 큰 이웃기관에서도 가끔 우리의 911 전화를 받습니다. 15대 이상의 차량, 50명 이상의 장교 등 전체 부서가 응답했다고 말하면 과장된 표현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면에서 놀라웠습니다. 나는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나는 무언가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들의 고리를 보았다. 나는 정중하게 움직이라고 말했고 친구가 등을 대고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노부인이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나는 그녀에게 바보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친구는 계속 자기 아내와 여동생에게 전화해서 말하라고 했고 나도 자기가 직접 말하겠다고 계속 말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의 머리를 내 무릎에 안았습니다. 나는 그의 총과 방패를 제거하여 내 상사에게 주었다. 그는 괜찮았어요. 그가 제지했던 용의자는 자신의 신원을 속이고 도주했다. 그는 내 친구를 트럭으로 끌고 가더니 발목을 밟아 부러뜨렸습니다. 그는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의 나머지 시간은 길고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형사, 행정부, 범죄 현장, 뉴스 기자 등 용의자에 대해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 않지만 그는 10세 미만 어린이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배 중범죄자였습니다. 우리와 다른 기관의 형제 자매 경찰관들의 수천 시간의 노력과 조사를 통해 그는 남부 텍사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내 친구에게 한짓과 가석방 위반 혐의로 5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형이 선고된 후 그는 중범죄 혐의로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동시에 연방교도소에서 20년을 더 복역했습니다. 어쨌든 친구는 나아져서 다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날 밤은 내 경력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나는 아직도 내 머릿속에서 라디오 송신을 들을 수 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소름이 돋는다. 이야기 40. 경찰은 수요일 밤 헤이든 아일랜드 토이저러스, 헤이던 아일랜드 토이즈 아러스에서 파란색 광선검으로 3명을 폭행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오후 9시 50분쯤 911에 신고한 신고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매장 안에서 고객이 선택한 스타워즈 무기를 휘두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화 중인 남성은 광선검을 손에 들고 매장을 떠나 주차장으로 걸어 나갔다. 경찰관들은 그 남자를 체포하려 했으나 그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휘둘렀다고 하사는 말했다. 한 경찰관이 용의자에게 테이저건을 쏘려고 했지만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경찰관은 테이저건을 이용해 접촉했지만 그 남자는 광선검으로 전선 중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붙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뒤 결국 체포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의료진의 치료를 받은 뒤 정신감정을 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광선검 공격의 피해자 중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좋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전체 통화였나요? 그런 일이 일어났던 이유는 게시물을 보기만 해도 뉴스 기사를 복사하여 붙여넣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OP는 실제로 이 댓글의 OP가 아닙니다. 그들은 레디트 댓글에 뉴스를 다시 게시하고 있습니다.
광선검으로 경찰관을 막는 친구의 모습은 어쨌든 말할 만큼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한 무엇? 레디트 스레드에서 뉴스 기사를 복사하여 붙여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야기 43. 글쎄요. 우리 아버지는 경찰이셨어요.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소규모 경찰대가 있는 작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도시는 펜아메리칸 고속도로, 펜 어메리컨 하이웨이와 접해 있어 항상 교통량이 많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십시오. 누군가가 국경 순찰대의 대규모 마약 수송대가 이미 해당 구역을 통과하여 우리 도시로 향하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송대에는 감시원이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봉쇄를 경고하는 차량 등이 수송대보다 몇 마일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투덜거립니다. 인생에 알려지지 않은 우연 중 하나에서 경찰은 탈세자를 잡기 위해 여러 도로에서 몇 가지 검문소를 수행하고 있었고 감시자들은 그중 한 명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장교의 가슴에 총을 쏘고 폐에 구멍을 뚫은 뒤 총격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무전은 다음과 같이 흘러나왔다. 경관 하강, 파견, 이 모든 것은 SWAT처럼 중무기와 SWAT 훈련을 담당하는 특수 부서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곳곳에 많은 봉쇄와 경찰이 있습니다. 2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서 유닛이 등장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상황은 매우 긴장되었습니다. 봉쇄의 한쪽 끝에서 호송대를 발견할 수 있었고 모든 부대가 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호송대는 구금되었습니다. 부상당한 경찰 3명, 투덜거리는 소리 3명 사망, 2명 부상, 6톤의 마약. 이야기 44. 주 교도소의 전 CEO이자 제가 전화를 한 이유였습니다. 주정부가 카운티나 지방자치단체만큼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력 부족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2011년에 새로 자격증을 취득했고 60일도 채 안 되어 학원과 주 자격증을 마쳤는데 직원이 1명밖에 배정되지 않은 기숙사 중 한 곳에서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활동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나보다 최근에 학원을 수료한 또 다른 여직원을 붙잡고 날개 아래로 내려갔다. 한 방에 너무 많은 수감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지 않는 방에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분의 물건은 버리고 그 방에 있던 2사람만 밖에 앉게 한 뒤 수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실수. 수색 전에 항상 수감자에게 수갑을 채우세요. 그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아주 작은 도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펜의 카트리지처럼 보였거나 약간의 면도기가 녹아있는 것. 아마도 미국 1센트의 4분의 1 정도인 것 같았습니다. 수감자는 치아 사이를 청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밀수품을 찾는 것은 자동 잠금 장치, 특히 무기이지만 그날 밤 나에게는 예민한 중이가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그와 함께 잠금을 해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금 장치를 뒤집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위층으로 가서 중위에게 전화를 걸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자신을 만나도록 호송하라고 말하고 그는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옆으로 가는 곳입니다. 나는 동으로 돌아가서 수갑을 당기고 수감자에게 돌아서라고 말했습니다. 수감자는 내 생일이라고 잇몸을 펄럭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BS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듣지 못하자 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돌아보라고 말한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도 전에 나는 얼굴을 맞은 후 회복 중입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수갑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두 번째 실수. 나는 그가 공을 치거나 스윙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균형을 되찾고 B 친구가 나를 때렸다고 생각한 것을 기억합니다. 잠시 후 나는 그가 나와 함께 있던 여성 장교를 공격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아직 녹색이고 명확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수감자를 붙잡고 헤드락에 넣었습니다. 세 번째 실수, 승인된 움직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시도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 여성에게 소리를 지르며 괜찮은지 물었고 그녀는 완전히 참여하고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수감자를 붙잡기 위해
다가와 그를 제지하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내 겨드랑이 팬이 아니며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나를 물어뜯었습니다. 반사적으로 실수 4번, 나는 수감자를 놓아주고 고통에 헐떡거립니다. 그는 다시 한번 수감자를 제지하지 못한 여경을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안경은 바닥에 수십 조각으로 떨어져 있었다. 이로 인해 수감자와 나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하지 않는 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신체 경보기의 버튼을 누른 다음 그것을 찢었습니다. 벨트에서 장치를 제거하면 장치 상단의 끈이 빠지는 보조 활성화 기능이 있습니다. 나는 라디오의 빨간 버튼을 눌렀다. 나중에 알고 보니 버블 속의 여성, 즉 경찰관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고 통제실에서 구역 경보를 울릴 때까지 우리가 문제에 처해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에코 기숙사 1층에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았고 바로 그때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는 다시 여경에게 휘둘러댔고 나는 그를 또 다른 헤드락에 가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는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이번에는 내 몸의 반대편에서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의 머리를 벽에서 튕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각도와 그를 붙잡는 방식이 이상합니다. 원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화학물질을 배치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권총집을 찍고 오씨를 잡아당긴 다음 수감자에게 살포를 시작합니다. 재소자가 나를 다시 물고 있는 중인데 스프레이가 눈과 코에 맞았습니다. 그는 놓아주고 한 입도 잘 먹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 바닥에 부딪힙니다. 그의 싸움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는 그것이 끝나기만을 바랐다. 나는 그 여자 장교가 수갑으로 그의 손을 성공적으로 고정할 수 있을 때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날개 청소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건물 외부 점검을 하던 내부 보안 요원이 날개에 들이닥쳐 우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청소를 시작했다. 날개 뒤쪽에 있었어요. 그는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었고 전화가 왔을 때 그는 울타리 밖에 있었습니다. 그는 6피트 4인치이고 몸무게는 400파운드가 넘었지만 벤시처럼 달리고 더 건강한 사람들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우리는 룸메이트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그게 그것과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위와 다른 몇몇 사람들은 우리는 건물 밖으로 끌려나갔고 밤이 되기 전에 수감자는 의료실로 호송되었고 그를 수송하던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는 목이 막힐 정도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가 베트남에 있었고 그의 두 팔이 잘린 것과 우리가 그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것 그는 꽤 빨리 의료실에서 감금소로 옮겨져 데콘 샤워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에게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벌거벗었으니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수감자를 옮기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같이 있던 여직원은 그 부서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들은 수감자를 수송하기 위해 그와 함께 일한 적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팀을 특별히 직접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녀와 나는 일주일 동안 외부 차량 순찰을 했습니다. 그가 나를 물었을 때 입에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결국 칵테일을 마셨다. 다행히도 7년 후에는 HIV나 다른 전염성 물질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교정을 떠났고 지금은 IT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초과 근무를 포함하지 않고 돈을 더 잘 벌지만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컴퓨터가 나를 낭비하거나 총을 쏘지 않는 한날을 물린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 45. 여기 전직 경찰관이지만 다른 게시물만큼 미친 것은 아닙니다. 차량을 추적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나는 순찰차의 조수석에 갇혔습니다. 그것은 나빴다. 내 차는 360도를 여러 번 돌았고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뛰어넘었고 마침내 오른쪽 위로 착륙했습니다. 에어백이 모두 터졌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정신을 잃었나 봐요. 깨어보니 에어백과 유니폼 전체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파견을 불러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뇌진탕 때문에 말이 안 됐어요.
디스패치가 들은 건 다 내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뿐이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중얼거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라디오 소리와 함께 내 배치 담당자가 모든 부대를 내 위치로 불러오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동차에는 모두 GPS 장치가 있었습니다. 차문이 막혀서 절대 나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목격한 비번 소방관과 다른 많은 선한 사마리아인들 덕분에 그들은 경첩에서 문을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맹세컨대 바로 그 순간에 여러 도시에서 최소 20명의 경찰관이 나를 구출하러 왔습니다. 그것은 결코 잊지 못할 겸허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꽤 심하게 부딪힌 후에 그런 반응을 얻으면 기분이 좋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하와 귀하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피가 말했듯이 그것은 매우 훌륭하고 인간적이며 겸손한 경험입니다. 당신이 마이크를 통해 사고에 대해 중얼거리는 것을 듣고 파견팀의 모든 부대 전화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이니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낮이든 밤이든 어디에 계시든 멋진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